위원들이 나와서 이제 회견한 내용을 보면 네. 이게 뭐 이제 그 법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높이는 내용인데 네네. 이거 그 사전 논의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뭐 국민들에게 뭐 불합리하게 좀 과중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아까 최영도 원내대변인도 했고 네. 이제 뭐 기재위 행안위 위원들이 그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주장만 가지고는 이제 좀 자기들의 주장에 이제 명분을 싣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절차적인 문제도 계속 지적을 하면서 이제 명분을 강화해가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에서 절차적인 문제, 지금 상정된 것들도 지금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도 굉장히 많은데 네. 왜 부동산 관련 법안만 쏙 빼가지고 상임위 전체에 상정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얘기하고 네, 그렇죠. 법안의 내용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주택자한테 예를 들면 세부담을 늘리는 이런 방향은 동의하기 어렵다. 네. 양쪽 다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뭐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부동산 관련 법안들 중에도 통합당 의원들이 낸 법안이 있는데 네. 왜 이거 이를테면 같은 주택법인데 왜 우리 당 의원들이 낸 거는 오늘 상정을 안 해주느냐. 뭐 이런 항의도 있었는데 기존의 관례의 경우에는 같은 법안들은 같이 모아서 이제 병합 심사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통합당 의원들이 한 말이 뭐 기존 관행에 비춰서 뭐 어쨌든 말은 맞는 말이라서 이제 여당에서도 좀 이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지금 당장 7월 국회 중에 이 부동산 대책 뒷받침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오늘 강행 처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통합당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제 심상정 대표가 네. 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이제 발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발의한 것도 이거 병합 심사를 해줘야지 왜 민주당 법안만 처리하냐. 오늘 아침 이제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그런 불만을 내비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럼 정의당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전체적인 방향은 동의하고요. 이를테면 오늘 기재위에 기재위원으로 정의당 장혜연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네. 뭐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 표결을 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함을 내세워 절차를 무력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또 이제 소위를 구성한 뒤에 논의했어야 된다는 통합당 의원들 주장을 시간 끌기, 회방 놓기라고 비판할 게 아니고 새겨들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 협치 자세를 보여줘야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한다면 앞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오늘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좀 이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야당 입장은 좀 불편한 반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제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빨리 부동산 문제를 좀 어떻게 해서든 정리해야 된다. 이런 절박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경실련이 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가운데 40%가 다주택자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거 외에도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일단 이게 히스토리가 좀 맥락이 좀 있는 건데요. 네. 경실련이 지난 7일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이 부동산 관련 그 보유 현황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냈는데 딱 3주 만에 이제 통합당 편이 이제 후속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각 정당별로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300명을 다 하기가 좀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이제 뭔가 묘하게 지금 언론이 관심을 딱 가질 만하게 이제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는데요. 일단 그래서 두 당을 결국 비교하는 게 결국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주제인데 통합당 의원들 부동산 재산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 보유한 재산 평균의 한 2배가 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요. 이 통합당 의원 103명의 부동산 신고 총액이 2,13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 7,700만 원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은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이 9억 7,800만 원으로 그 통합당에 비하면 한 반 정도 되고요. 참고로 정의당은 1인 평균 4억 2천만 원, 국민의당은 8억 1천만 원, 뭐 민주당이랑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뭐 국민들 부동산 재산 평균은 3억 원이라서 이제 통합당은 7배, 민주당은 3배가 넘습니다. 이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특히 통합당에 대해서 토건을 대변하는 의원이 아직 통합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 또 미래통합당이 경실련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뿐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원인이 여기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주택자 비율도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통합당 의원들 가운데 40%, 명수로는 41명, 41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또 이들 다주택자 중에 10명이 이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인 것도 좀 지적이 됐는데요. 민주당과 비교하면 민주당 의원들 다주택자가 한 명이 더 많았습니다. 42명이었는데 다만 이제 전체 의원들 가운데 비율로 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한 2배쯤
민주당이 176명하고 176명이고 통합당은 103명이니까 민주당이 머릿수로는 한 명이 많지만 비율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지난번에 참여연대에서 관련 소관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위하고 기재위에는 이렇게 다주택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뭐 얼마 전에 청와대 참모진이 집 여러 채를 소유했다. 뭐 집도 이제 팔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통합당 국회의원들도 서울과 수도권에 다주택자가 다 편중돼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네, 뭐 부동산 재산이 서울 또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집중돼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경실련에 따르면 이 통합당 의원 103명 중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주택은 총 141채였는데요. 이 중에 65채, 그러니까 46.1%가 서울에 위치했고 수도권까지 포함할 경우에 60%가 넘었습니다. 또 전체 주택 신고액 이제 액수로 보면 968억 원 가운데 서울에만 671억 원, 그러니까 거의 70%가 가까웠고요. 수도권으로 넓히면 773억 원, 80% 가까이가 집중이 됐습니다. 또 서울 주택 65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7채가 강남 4구에 위치했고요. 그래서 강남권 주택의 총신고가액이 415억 9,200만 원, 한 채당 평균액이 1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강남 4구의 주택을 보유한 통합당 의원은 총 27명이었고 이 27명이 29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박덕흠 의원과 이현승 의원이 각각 2채의 주택을 강남에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중에 서울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유경준 의원 1명뿐이고 4명은 비례대표 선출자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의원이 있는데 부동산 이 액수가 160억 이렇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실 거예요. 이렇게 집 많이 갖고 있는 의원이 있다는 거를 잘 몰랐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간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라 이런 공고를 했어요. 네, 경기도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 제외하고 나머지 소유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해라 아니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실거주 1주택의 처분 권고, 그리고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 공공주택 확충, 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뭐 이런 정책들이었습니다. 이 지사는 우선 이 4급 이상 도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상급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뭐 이를테면 뭐 이사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네. 다주택 보유가 있을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이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등의 각종 평가에 반영을 하고 뭐 다주택자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이 지사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던데 지금 권고라고 하는 게 인사권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건데요. 안 그래도 오늘 그 질문이 나왔는데 네.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데 권고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피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권고고 인사권은 그냥 별개의 문제다. 거기에 대한 인사 평정을 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맞습니다. 뭐 그런 논리인데요. 네. 만약에 이게 실제로 시행됐을 경우에 뭐 이를테면 뭐 어떤 소를 제기한다든지 만약에 네. 그런 문제가 나오면 뭐 그건 추가로 뭐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지사가 발표한 이 지사의 입장은 그렇다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쯤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이제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아까 말씀드린 국회 기재위에 출석을 했는데요. 예. 다음 주 초에 입법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대정부 질문이나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정부 당국자들이 뭐 정세균 총리라든지 김현미 장관이 원래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7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었던 건데요. 네. 홍 부총리는 이제 7월 말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사실 공급 대책 못지않게 오늘 논의하는 부동산 관련법이 임시국회 처리되는지가 중요한 변수라면서 정부 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을 검토하면서 회의 날짜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고 하는데 상당 부분 언론에 추측 보도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내용의 일부라도 발표까지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곧 발표될 이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용적률과 층고 제한 문제, 또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여러 노력이 정부에서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국민에게 제시할 공급 대책안을 거의 마련해 가고 있다면서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 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여러 영향과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청취자 희영님께서 정말 집값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앞으로 가질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뭐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집 없으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그 오프닝 할 때 각 지역별 지금 기상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피해 상황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광주 전남은 시간당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져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 오전으로 장마전선이 위로 북상을 하면서 이 중부지방에까지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지금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청취자 김정은님께서 대구는 장대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인데 이렇게 길게 오는 장마는 제 기억에는 많지 않은데 걱정입니다. 비 피해 없이 장마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특히 광주 전남 지역 그리고 지금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 전북 지역과 충청 지역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 예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지역별 상황 계속 좀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안을 제가를 했어요.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50분께 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안을 제가했다면서 박 원장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처음에는 적과의 내통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2000년에 6.15 남북 정상회담 전에 남북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 뭐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고 하는 문서를 들고 나와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그래서 박지원 지명자 후보자가 굉장히 반발하고 이건 가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결국 이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단독으로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통합당 의원들하고 원래 오늘 오전까지는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통합당 의원들이 주장을 한 게 말씀하신 이제 주호영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이면합의서 의혹을 진상조사로 해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의혹이 해소되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유보해야 된다. 또 이제 박 후보자의 대학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합의하겠다. 이렇게 조건부 주장을 했는데요. 네. 여당이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 여야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통합당 의원들은 오후에는 이제 정보회의에 들어가지 않아서 정부 여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한 3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이면 합의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제 후보자 신분일 때 오늘 오전에 허위 날조다 이러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박 후보자는 오늘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소위 30억 달러 경협 이면 합의서는 허위 날조된 것이다 라면서 이 주 원내대표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 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주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위 확인은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했는데 네. 이미 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밝힌 부분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당시 대북 특사단에 포함된 게 이제 서훈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에 뭐 박 후보자가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서훈 실장 입장을 나온 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이 합의서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 실명을 밝혀야 한다면서 청문회장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재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면 합의서라고 주장하는 게 이 문건이 과연 조작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문건이 존재하는 것인지 이거는 그럼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줘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박지원 이제 신임 국정원장이죠. 예. 곧 있으면요. 이제 박지원 원장이
이거를 그 청문회장에서부터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사본을 자기한테 제출을 해주면 자기가 그거를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거를 사본을 아마 전달을 받은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수사기관에 낸 상태는 아니어서요. 뭐 그거는 이제 박 이제 원장이 결정을 할 일로 보이고 이게 사실 중대한 문제이긴 한데 이게 사실 진상규명이 빨리 돼야 되겠지만 네. 뭐 그냥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흐지부지 덮어질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이 자꾸 이렇게 공개가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되는 게 적절한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공개가 되고 뭐 이런 소동이 또 빚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예, 그래서 뭐 여권이나 뭐 아무래도 이 그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주장해온 측에서는 그 이미 남북 정상간 대화록까지 공개했는데 만약에 이런 문건이 국정원에 보관이 되고 있었다면 그동안에 이미 다 공개가 됐을 지난 것이다. 10년 동안에 왜 공개가 안 됐겠느냐 뭐 이런 점을 좀 의심스럽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또 이제 이게 만약에 국정원에 지금 원본이 보관 중인데 20년 전의 일인데 그러니까 사본은 이미 폐기가 됐을 기간인데 네. 이거는 그럼 원본을 누가 찍거나 국정원에서 보관 중인 게 유출이 됐다는 건데 그게 야당이 흘러 들어가는 게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 이렇게 상상이 안 간다. 뭐 그런 좀 의혹 제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신임 국정원장 얘기대로 만약에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코로나 오늘 현황은 어땠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8명 늘어나서 총 14,203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28명을 나눠보면 해외 유입이 23명, 그리고 지역 발생이 5명으로 해외 유입이 거의 5배 가까이 많은데요.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이 45명에서 63명, 그리고 59명, 41명 등 이 총 40에서 60명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25일에 무려 113명까지 치솟은 뒤에 26일 58명을 거쳐서 어제부터는 다시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이 46명까지 급증을 했다가 어제 10명대로 내려왔지만 오늘 다시 20명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해외 입국자, 해외 유입자 확진자가 하루 한 31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 발생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평균을 내면 한 30, 예, 네. 말씀하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입국자 확진자가 늘어난 게 러시아 어선과 관련한 지금 2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면서 계속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지금 그 러시아 어선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선원 32명이 앞서 확진된 걸로 밝혀진 것만 해도 지금 지역사회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2차 감염 사례가 오늘 또 나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지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161번 확진자의 자녀가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밝혔는데요. 이 161번 확진자는 앞서 전해드렸던 이 러시아 어선 페트르위노의 수리 작업을 맡았던 업체 직원입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24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했는데요. 이 자녀, 그러니까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167번 확진자는 1차 진단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어제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시 보건당국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 이 러시아 선원 관련한 두 번째 2차 감염 사례가 됐는데요. 첫 번째 2차 감염 사례는 이 페트르위노 선박 수리에 참여한 158번 확진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 과정에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유은혜 교육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한 자리에서 수능과 관련된 방역 대책 등을 질병관리본부 관계당국과 논의 중이라면서 8월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 수능 방역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이제 2021학년도 이 수능은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등교가 연기되면서 앞서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학기 들어서도 이 코로나가 계속 이제 감염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수능 수험장이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된 건데요. 오늘 유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8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고 오늘 밝힌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오늘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과 신천지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제출한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만희 회장의 혐의에는 신천지 등의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을 2차례 소환해서 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현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지금 해외는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최고치까지 지금 치닫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15만 명을 지금 넘어섰다고 하던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일단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오늘 이제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15만 444명을 기록하면서 15만 명을 넘어섰고요. 네.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실 이 인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 현지 시간 27일 확인이 됐습니다. 백악관이 공식 확인을 한 건데 백악관은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확인한 뒤에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고 떨어져 있는 안전한 곳에서 자가격리하며 업무를 봐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나 부통령에게 코로나가 노출됐을 위험은 없다면서 국가안보회의 즉 NSC 업무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 감염 경로 및 트럼프 대통령과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감염 경로 및 뭐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죠. 블룸버그 통신은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이 한 가족 행사에 참석했다가 감염됐다 이렇게 감염 경로에 대해서 밝히면서 이에 따라 지난주 후반부터 백악관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자택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CNN도 지난주부터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당국자별로 전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브라이언 보좌관 두 사람이 공식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0일,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전인데요. 이때 마이애미주에 있는 남부사령부를 방문할 때였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좀 긴장하고 있는 게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최근에 유럽을 방문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당국자들과 잇따라 이제 회동을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관련국들에서도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결국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백신 개발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하고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임상 3상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제품을 시판하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개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최기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제 국회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계획대로라면 내년 9월에는 국산 백신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외국에서 개발되는 것에 100% 의존할 수 없기에 우리 나름의 백신 개발을 끝까지 가자는 생각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이제 앞서서 이제 빌 게이츠 이 빌 앤 멜린다 재단의 회장이 이 국내 백신 개발 관련 이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우리에게 내년 6월에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정보는 없다면서 게이츠 회장이 다른 정보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역 기상 상황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김미선님께서 인천은 비가 그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서 쉬고 있는데 코로나도 장마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박준희님은 평택은 비가 조금씩 옵니다. 최인숙님은 비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 올 때마다 우비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계속 청취자분들께서 저희한테 피해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지역에서 비가 얼마나 오는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21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관련 질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었다고 하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참석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법사위 파행 당시 상황 그리고 검찰개혁위에서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직접 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전화 연결하니까 오히려 또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제 처음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현안 질의도 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당시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어제 법사위가 열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검찰개혁 법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임대차 3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오고 갔어야 됐는데요. 네. 좀 그런 법안들에 대한 대체 토론은 온데간데 없었고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정쟁적 그 요소들만 보여서 좀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국민들에게 우선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NS에 밤새 공부한 내용을 꺼내보지도 못했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집값 폭등한 것, 집값 걱정으로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이럴 때 뭐 집 있는 분들이야 세금 걱정한다라고 하지만 그분들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3법과 관련된 토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론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 또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검언 유착과 관련되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검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갈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밤새워서 주말 내내 공부를 했는데 그런 부분 질의를 전혀 하지 못했던 점이 정말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법사위 회의에서 제일 논란이 뜨겁게 벌어졌던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관련 의혹을 통합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추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소설을 쓰시네 이렇게 답변한 거 가지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물론 내용상의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장관이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서 소설 쓰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아마 추미애 장관님이 의도하고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너무 이제 억지스러운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차관이 자신의 어떤 자리와 사건을 맞바꿨다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야당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 질문을 했는데 최소한 그런 질문을 하려면 구체적인 어떤 논거라든가 그냥 막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질문한 게 아니고 막 그냥 본인이 막 의심해서 마음대로 그냥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미애 장관님께서 좀 너무 황당하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그런 말을 국회에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가 나올 때마다 추 장관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그동안에도 보여왔잖아요. 네. 어떻게 어제 질의가 있었던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 휴가 미복귀 문제하고 지금 서울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는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죠. 법무부 차관의 임명과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되어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미래통합당이 고발을 해서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법무부 차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개입하거나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나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그냥 연관지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좀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지금 법사위가 열린 게 이 상임위가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그 군대 미복귀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수개월 전에 한 6개월 전에 이미 끝났던 사안인데 그걸 이제 와서 한 7, 8개월 뒤에 다시 21대 국회에서 꺼낸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1대 국회 첫 열린 그 법사위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이 아니라 다른 모든 야당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그 질문만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작정하고 지금 정치 공세하려고 법사위를 파행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야당에서 공격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검찰을 너무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 이른바 찍어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이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의 소위를 구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임위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상임위 약간 파행을 일부러 만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뭐 거대 여당이 독주한다, 일방적으로 한다, 독단적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임대차 3법과 관련되어서 국민들은 이거 정말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절박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또 검찰 개혁과 관련되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이거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싸그리 다 빠져버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을 지금 7, 8개월 전에 그 청문회 과정에 했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와서 한다라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요. 이거 놓고도 네. 공방이 벌어졌는데 어떤 내용이고 왜 지금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까? 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님께서 이게 검찰 옥죄는 법안이다, 필요 없는 법안이다,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과잉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그 다음에 지나친 것을 입법해가지고 처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입법인데요. 제가 개정안으로 발의한 것은 검사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검찰청법을 개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네.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만을 지키자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4조를 개정을 해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자라는 내용을 명시하자라는 그것을 담자라는 것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이 검찰이 제 식구와 관련되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개정을 해서 대검찰청의 감찰 사무와 관련되어서는 보다 독립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감찰 직무와 관련되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었거든요. 네. 이것은 누구나 생각했을 때 그냥 저는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검찰이 준수해야 되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저는 과잉입법인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아울러서 지금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를 했어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비검찰 출신 인사로 임명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법무부 차원의 얘기는 빼고 먼저 얘기를 하자면 그게 이제 골자인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년 만년 검찰총장을 한다면 윤석열 총장을 타겟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검찰개혁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큰 개혁 방안을 내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거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검찰총장이 검사 2,200여 명 정도 되는 검사를 아주 일사불란하게 수사 지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사건을 꽉 쥐고 전부 다 통제를 했고 그다음에 정치 권력은 검찰총장을 쥐락펴락하면서 검찰총장을 통해 가지고 정치 사건을 주물럭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검찰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어떤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왜 검찰총장이 모든 사건을 지휘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검찰총장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검사를 일방적으로 수사 지휘해야 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좀 잘못됐고 오히려 이것이 검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보고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검찰 내부로부터의
권력과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입니다. 근데 뭐 반대하는 쪽에서도 일부에서는 검찰총장이 너무 지나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도 하고 인사권도 갖고 있고 뭐 그렇다. 뭐 이렇게도 얘기는 하는데요. 그런 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검찰총장이 외풍을 막아줬으니 수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사라지게 되고 고검장으로 그게 내려가게 되면 정말 정치적 수사를 한다거나 좀 권력의 핵심부를 겨냥하는 수사를 할 때는 이거 힘을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의견도 소중한 의견이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의 어떤 수사지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역시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수사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찰로부터 서면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에서 균형점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어떤 개별적인 수사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은 뭐 제19 감싸기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관예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언론이 막 뭐 기사 쓰고 해도 꼼짝하지 않는데 꼼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국민이 아무렇게나 뭘 하든다고 하더라도 검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고 또 여당의 어떤 비판, 야당의 비판을 받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직접 통제 아래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국민이 직접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잘못된 수사지휘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선거와 투표 그리고 국민적 여론을 통해서 충분하게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권한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고검장에 대한 지휘를 직접 할 경우에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고검장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인사를 위해서도 눈치 보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고검장 역할과 기능을 놓고 보면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지금 고검장 그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고검장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검장이 수사지휘 사건과 관련되어서 수사지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어떤 비판이 완전히 좀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지금 조금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보도되는 것들이 마치 지금 이 안들이 즉시 시행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개혁위원회는 그냥 이제 독립되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낸 것이고요. 이 안을 놓고 실질적으로 뭐 국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안이 뭐 즉각적으로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게 법무부 차원에서 안을 정리해서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이 될 때 더 손질을 하거나 좀 우려할 부분들을 반영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예.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개혁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교수님들, 시민사회단체,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서 낸 안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교환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의 각 지역 상황, 기상 상황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9014님, 전북 지역 지금 집중호우 때문에 뉴스특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200mm 내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계속 지역 상황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더 클래시의 I Fought the Law 들으시고요. 더 전 11시 전각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